우선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긴급하게 과제 회의가 하나가 열려가지고 그걸 대비하고 오느라고 좀 죄송하게 늦게 왔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오늘 아까 서버 박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시 얼럼나이 미팅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저희가 지금 일주일간 같이 또 중국에서 동고동락을 했기 때문에 그 회의의 연장선인 것 같아서 특히 또 백서인 교수님의 강의는 제가 워낙에 많이 또 듣고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뭐 거의 안 봐도 비디오라는 얘기를 들으면 약간 실례일 것 같고 굉장히 잘 또 좋은 강의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서 두 분의 교수님 그리고 박사님들께서 중국의 이런 과학기술 굴기 전반에 대한 것들, 그 정책적인 함의 그리고 한국과의 그런 전략적인 마인드에서의 협력 전략 같은 것들을 말씀을 드렸다면 저는 제 전공 자체가 공학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거의 하드코어하게 지금 과학이나 공학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을 거라 생각하고 막 지르겠습니다, 이제부터. 사실은 제 원래의 전공 화학공학이고요. 그리고 화학공학에서 제가 석사 때 했던 것은 반도체 전공정에 들어가는 패터닝 쪽을 연구를 했었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39동에 있잖아요. 제가 학부하고 이 석사를 밑에 한 37동, 33동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니까 다시 고향에 온 느낌인데 다시 오고 싶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되게 굉장히 제가 연구를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이런 리소그라피를 대체할 수 있을 나노 스케일 기술, 특히 나노 스케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작은 이런 스위치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연구들을 했는데 그때 했던 연구, 그때 제가 생각했을 때의 미래상은 한 20년, 3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는 지금하고 전혀 다른 형태의 반도체를 쓰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웬걸 지금 다시 보니까 똑같은 패터닝에 어떻게 보면 똑같은 전략들을 쓰고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 석사과정 처음 시작할 때 한 25년 전쯤인데요. 그때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때는 저희가 누구를 따라가는 게 목표였냐면 일본을 따라가는 게 목표였습니다. 일본이 특히 그 당시에는 DUV 리소그라피, 뭐 이빔 패터닝 이런 것들에서 워낙에 뭐 니콘이나 캐논 같은 그런 기라성 같은 회사들도 있었고 물론 뭐 미국은 가장 최강자였고 중국을 따라간다? 뭐 중국의 연구 결과를 우리가 참고한다? 중국 연구진들의 쓴 논문을 우리가 본다?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로 참고했던 논문들은 대부분 미국의 뭐 유수의 대학이나 반도체 회사, 뭐 일본의 이런 유수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나왔던 연구들을 주로 보고 따라하려고 하고 좀 경쟁. 뭐 D램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도 한국이 충분히 글로벌 수준에서 잘하고 있긴 했었습니다만 반도체에서 얘기하는 뭐 그런 기술의 혁신이다. 그럼 대부분 미국이나 일본, 뭐 간혹 유럽에 있는 국가들 걸 봤지. 중국을 레퍼런스 삼았던 적은 없는데 요즘 20년, 3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일본 논문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보지도 않아요. 보고 싶어도 없어요. 일본 회사들, 이 리소그라피 회사들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니콘이나 캐논 같은 회사들은 이제는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EUV 쪽에 도전을 했다가 사실상 이제 거의 퇴출이 되다시피 했죠. 대신 그 자리를 지금 막강하게 채우고 있는, 빠르게 채우고 있는 쪽이 중국인 것 같고요. 특히나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우리 김정훈 대표님도 오셨습니다만은 정말로 놀라운 속도로 레가시면 레가시, 선단이면 선단 할 것 없이 거의 전 세대의 영역에 걸쳐서 기술과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응용과 원천으로 본다 그러면 보통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 기초나 원천과 응용 사이에는 어느 정도 세대가 있다는 것이 저희의 상식이었다가 중국은 이 상식을 다 깨트리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펀더멘탈과 응용으로 간다 그랬을 때 뭐 10년, 짧게 잡아도 10년, 길게 잡으면 20년, 30년 정도를 얘기하는데 중국은 이것을 다 5년 이하로 단축시키고 있고 이번에 서 박사님하고 백 교수님하고 갔다 와서 본 거기도 하지만 일단은 지르고 봅니다. 중국은. 되든 안 되든 버전 1을 만들어요. 1도 아니에요. 버전 0.1을 만듭니다. 그럼 당연히 작동 잘 안 하겠죠. 그리고 굉장히 비싸고 허접하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서 그 다음 버전 2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버전 3를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학습 곡선을 땡겨옵니다. 자신들의 식으로. 그리고 나서 원가 경쟁력을 자신들의 문법대로 통제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 같은 산업 선진국들이 겪어왔었던 당연하다는 듯이 그동안 해왔던 이런 산업의 개발 논법을 파괴하는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지금 지능의 경쟁이라고 볼 수 있는 반도체와 AI 분야에서 어떠한 경쟁의 프론티어들, 전선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것이 한국에 있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함의가 무엇인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 박사님 중국 가서 감기 걸리고 오신 거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혹시 중국의 바이러스 갖고 오신 거 아닙니까? 글로벌 반도체 기정학에 대한 말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반도체 산업 자체는 한국의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산업이죠.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 특히 요즘에 메모리 슈퍼 사이클이라 그래서 사실 이제 한국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역대급으로 지금 글로벌 지능의 시대, 글로벌 이런 첨단 전략 기술의 경쟁 시대에서 존재감을 가졌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도체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에게도 여전히 그리고 이제는 더 앞으로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결국 기정학이란 이건 지정학의 오타가 아닙니다. 기술과 지정학의 합성어로 볼 수 있는데 기술 지정학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왜 반도체가 이렇게 중요해지고 있는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일단 드리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자체가 어떻게 오가나이즈가 되고 있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료는 다 배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진을 굳이 찍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다른 산업하고는 달리 훨씬 더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혜택을 많이 보기도 했고 또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대표적인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뭐 자동차도 있고 에너지도 있는데 왜 반도체가 유독 그러느냐? 왜냐하면 반도체는 특히 90년대 이후부터는 너무나 이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들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을 뿐더러 일단은 그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는 비용이나 대량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비용이 천정부지로 솟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맞춤맞게 90년대 들어와서부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세계적으로도 자유무역주의가 이제는 하나의 노멀로 작용하기 시작하면서 그 위에서 어느 정도는 비용을 저희가 절감하고 표준을 통일할 수 있는 체계가 완성이 되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가장 큰 혜택을 봤던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반도체 산업이고 특히나 이 반도체 산업은 90년대 들어와서 잘 알고 계시는 이런 웹의 즉 인터넷의 출발 그리고 00년대 들어와서는 모바일 산업의 이런 또 진출 그리고 이제 00년대 후반에는 스마트폰 그리고 잘 아시는 가장 최근에는 2010년대 중후반부터 이제 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AI가 이제 새로운 모멘텀이 되기 시작하면서 반도체 자체는 이런 글로벌라이제이션의 가장 큰 혜택을 보기도 했고 또 이번에는 반대로 이런 세계화를 이끌어 나가는 이런 엔진이 되어 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분업화된 구조에서도 여전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 선택과 집중의 논리가 잘 작용을 하고 있는 영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반도체에서도 반도체를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영역이 있고요. 위탁을 받아서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영역이 있고 한국처럼 범용 반도체를 대량으로 잘 생산하는 영역이 있고 그 중간에 생태계를 이룰 수 있는 특히 오늘 김정은 대표님처럼 많이 시장을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반도체 소부장 쪽이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 모든 것을 다 잘하는 회사는 이제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특정한 영역을 잘하는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이 세계적인 공급망을 누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는 나라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중국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중국이 이 마름모를 보시면 왼쪽에 초록색 화살표가 얼마나 기술적으로 뛰어나냐, 얼마나 이런 초격차를 가지고 있느냐, 쉐어가 얼마나 되느냐를 보여준 축이라면 여기 빨간색 축은 얼마나 시장에서의 이런 지배력이 있느냐, 얼마나 시장성이 커지고 있느냐를 보여보는데 이 두 가지가 더 오버랩이 되는 나라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몇 개 되지 않습니다. 한 6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중에는 당연히 한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특히나 첨단 반도체 제조에 있어서는 이 동북아시아 쪽에 유달리 집중도가 높습니다. 뭐 대만 같은 경우에는 TSMC로 대표되는 파운드리 쪽이 압도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한국은 저런 메모리 반도체가 압도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중국과 일본이 여기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동북아시아 지역은 반도체 면에 있어서는 새로운 페르시아만처럼 작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모종의 원인 때문에 반도체 수급이 불가능해진다? 저는 호르무즈 해협 닫힌 거에 10배, 100배 정도의 파급 효과가 생길 것이라 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공급망을 볼 때 여러 가지 정리가 있습니다만 이 공급망을 양파 껍질 벗기는 것처럼 좀 층위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바깥에는 당연히 전체적인 공급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망에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을 때는 모두가 해피할 수 있겠죠. 물론 여기에는 관세나 아니면 보호무역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이제 많이 완화가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껍데기가 하나씩 들어갈수록 뭔가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디리스킹이라고 한다는 것은 지난 바이든 정부 때도 얘기가 나왔던 뭐 예를 들어서 스몰, 야드, 하이펜스 같은 특정한 영역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거는 반드시 뭐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되겠고 한 껍질이 더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는 이 밸류 체인 자체를 이제는 특정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펜스를 치는 방식으로 기술이 아닌 산업 방식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하나의 공급망이라고 이제는 부르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준까지의 어떤 보면 이런 멀티플 클러스터링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만약에 한 단계를 더 들어간다 그럼 마치 냉전 시절에 미국과 구소련의 그런 경쟁 같은 개념으로 경제의 아예 블럭이 서로
분리가 되는 디커플링 단계까지 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아예 수출 통제 이런 것들이 아주 일상화가 될 것이고요. 대부분 민군 이중 용도 기술들에 대해서는 수출이 철저하게 통제되고 감시가 되고 심지어는 동맹국 기업이라 하더라도 아주 명확하게 이런 좀 제재 조치가 내려지는 수준까지 가는데, 물론 90년대 이후에 지금까지 이렇게 디커플링 단계까지 온 사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현재 뭐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런 반도체를 위주로 하는 첨단 전략 경쟁 분야에서, 기술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기술 패권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저 뒤에 리스킹이나 저 DVC 사이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직은 디커플링으로 가지는 않고 있는데, 문제는 현재의 이런 추세가 점점 저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트렌드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런 AI 쪽으로, 반도체하고 AI는 이제는 서로 분리해서 볼 수가 없을 정도의 하나의 산업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AI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는 중국보다도 더 민감하게 정치적으로, 특히 국가의 안보라는 이 프레임워크에다가 이것을 집어넣고 이것을 전략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기술이라고 점점 강화를 하는 순간부터는 어쩔 수 없이 디커플링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관점에서 봤을 때,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요즘 흔히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기술 주권, 뭐 소버리니티, 테크놀로지 소버리니티 같은 것들, 뭐 AI 소버리니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지리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모든 것이 오버랩된 그 영역에 저 지금 가장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산업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반도체와 AI. 그리고 저것은 이제는 더 이상 AND가 아니고 저는 곱하기 개념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AI가 없이 반도체가 없고 반도체가 없이 AI가 없는 그런 수준에 이르기 때문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메인 테마인 중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중국 전문가는 솔직히 아닙니다. 저는 반도체를 보는 사람이고 AI가 산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는 사람인데, 제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고, 뭐 최근에는 졸저를 또 다시 출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중국 자체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산업에서 그동안의 다른 공업 선진국들, 산업 선진국들을 따라잡았던 이 논리가 반도체에서도 재현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제가 주로 반도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공대에 있다 보니까 여러 산업 섹터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2차 전지 섹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들, 뭐 이제 SK나 아니면 삼성 SDI나 아니면 LG 엔솔 같은 이런 세 회사의 2차 전지 배터리 시장의 점유율은 중국 모든 회사들을 다 합친 것보다 한 2배 정도는 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간 무시를 했었죠. 중국은 뭐 이제 우리보다 훨씬 좀 기술적으로 약간 세대가 떨어지는 LFP를 쓰고, 우리는 훨씬 단위 킬로그램당 에너지 밀도가 높은 LCM을 쓰니까 우리가 앞으로 세계 시장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6년, 7년을 지나거나 지금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구도가 역전이 되었죠. 이제는 CATL 하나가 우리나라 배터리 3사 다 합친 것에 2배 정도의 점유율을 갖습니다. 물론 이 시장이 이렇게 클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이 내연기관차를 거의 스킵하다시피 하면서 전기차로 급격하게 전환했기도 했지만, 제가 보는 하나의 더 원인 중에 하나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이 될 수 있는 마이크로 그리드의 일종의 파워하우스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용량 전지 기반의 ESS가 그야말로 시장이 중국 중심으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산업이 한두 개가 아니죠. 여러분, 제철, 석유화학, 농업, 조선, you name it입니다. 그야말로 대부분의 산업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중국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술 개발과 상업화 사이에 간격을 압축시키는 가속 방식을 쓰고 있고, 물론 그 이면에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산업 정책, 드라이빙 정책, 탑다운으로 각종 이런 보이지 않는 직간접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중국에서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내수시장 그 자체, 그리고 내수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아까 서 박사님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표준 자체가 중국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중국 중심으로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이 대부분의 산업에서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대부분의 산업을 지금 속된 말로 잡아먹고 있다시피 하는 그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반도체도 그거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의식 때문에 썼던 책이 차이나 반도체 라이징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다른 쪽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차이나 바이오 라이징도 빨리 써야 된다는 얘기들이 들어옵니다. 저는 바이오 전문가가 아니니까 누군가가 꼭 써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반도체 시작은 사실은 뭐 이미 주계장막 시절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돼요. 근데 오늘 제가 그 말씀까지는 못 드리겠고, 실제로 글로벌 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한 2001년 이후부터만 따져도 중국의 반도체는 한 2001년, 2014년 정도의 전반기와 2014년 그 이후에 지금 이제 근대화 혹은 현대화, 첨단으로 가는 두 가지 페이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여기다가 한 가지 더 페이지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2019년 이후로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페이지를 나누는 기준으로 볼 것 같으면 대부분 이것은
중국의 정부에서 그동안 해왔었던 5년 주기의 이른바 반도체 빅펀드, 반도체 대기금이라고 부르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꾸준히 갱신되었던 이 대기금을 가지고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들어와서 지금 갱신이 되고 있는 2024년에 갱신이 되었던 3차 빅펀드 같은 경우에는 1, 2차하고는 다르게 좀 더 긴 기간을 갖습니다. 투자 10년, 회수 10년, 총 20년짜리 거의 페이션트, 거의 이제 인내 자본에 가깝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특히 저희가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최근에 개정이 되었던 제15차 5개년 계획하고도 이게 맞물리고 있는데 이제는 단순히 많이 만드는 것의 능사가 아니다. 좀 저품질 것을 만드는 것의 능사가 아니라 훨씬 더 어드밴스된 테크놀로지로 가는 게 중요하다. 제가 이번에도 같이 박사님들, 교수님들하고 중국에 가서 살짝 보고 온 것이긴 합니다만 중국은 더 이상 저가품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반도체에서도 더 이상 저가 반도체를 만드는 데가 아니에요. 그냥 예전처럼 레가시만 만드는 데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AI 데이터 센터에서든 아니면 모빌리티에서든 로보틱스에서든 EV토리든 어디에든 가는 쓸 수 있는 정도의 시장이 만들어지면 그 시장을 가지고서 인버스를 가지고 디자인을 하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어쨌든 칩을 만드는 수준에 오고 있고 이게 3차 반도체 빅펀드하고 맞물리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신경 쓰이는 영역은 당연히 여러 반도체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가 될 것이라 보고 있고 그 중에서도 당연히 DRAM 그리고 NAND 플래시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이건 작년 기준입니다만 올해 아마 하반기쯤 됐을 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장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제 1등 하이닉스, 2등 삼성전자, 3등 마이크론, 그 다음에 4등에 보통 저희가 난야가 있었는데 저 난야 자리를 CXMT가 차고 들어올 확률이 거의 99%라고 봅니다. 이미 올해 상반기를 아마 종합을 해서 볼 것 같으면 아마 올해 상반기에 CXMT 점유율이 5%를 넘어갈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심지어는 10%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CXMT가 잘해서만이 아니고 지금 시장 자체가 슈퍼사이클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칩 하나당 단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CXMT는 사실 그냥 메모리 반도체만 만드는 업체가 아니라 이제는 화웨이나 아니면 바이트댄스나 아니면 뭐 샤오미나 아니면 뭐 이런 알리바바 같은 그리고 여러 이런 중국의 IT, AI를 하겠다는 기업들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AI 데이터 센터에 대량으로 수급을 해야 하는 메모리 반도체 공급 파트너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CXMT가 좀 있으면 IPO를 하죠. 언제 하죠? 좀 있으면 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 단위가 아마 이거 한 번으로 안 끝날 거예요. 굉장히 여러 번 할 거고 홍콩에도 하고 선전에도 하고 쉬고 뭐 커청만에도 하고 그러겠죠. 일단은 이렇게 대규모 자본을 쏟아붓고 나면 뭘 할 거냐면 캐파를 늘릴 겁니다. 캐파를 늘리고 다시 이 자본이 순환되는 사이클 하면 그 다음에 뭘 할 줄 아십니까? R&D에다 쏟아붓겠죠. 그래 나서 어떻게 할까요? 이 초격차를 좁히기 시작할 겁니다. 한국이 지금 가장 이 DRAM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초격차는 DRAM을 아파트 형태로 쌓아서 AI에 특화해서 만든 이른바 고도역풍 메모리입니다.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지금 중국의 CXMT가 양산 레벨로 본다면은 2에서 3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아마 올해 하반기에 HBM3 양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는 물론 한국에 비해서는 2세대나 2.5세대 정도 뒤처진 형태로 볼 수 있지만 내년이 됐을 때가 문제입니다. 내년이 되면 이들은 HBM3E로 바로 갈 거고 심지어는 HBM4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자금을 대고 있는 것은 대부분 여러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중국판 하이퍼슬 킬러들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대표적으로 언급해야 되는 회사는 화웨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웨이가 사실은 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입니다만 화웨이는 양산용 팹이 아니라 이런 R&D를 하기 위한 여러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팹들을 중국 전토에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R&D 팹들은 양산이 그럼 문제가 양산하면 뭐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양산이 아니라 이제 이 화웨이가 원하는 그런 칩을 만들 수 있는 소부장 생태계들이 기초 연구 단계에서 바로 양산으로 갈 수 있는 일종의 가속할 수 있는 점프대 역할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행착오가 원래 들어갔어야 되고 한국에서도 이래서 사실은 글로벌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소부장 업체들이 잘 나오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에 있기도 한데요. 중국은 이렇게 화웨이 같은 대기업들이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계속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를 열어준 거죠. 그리고 화웨이도 그냥 이것을 공짜로 사지는 않습니다. 계속 무한 경쟁을 시키고 탈락시킬 애들은 탈락시키고 그중에서 살아남는 친구들을 데리고 간다는 주의인데 그중에서 지금 주목해서 봐야 되는 이런 메모리 파트너가 CXMT고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이제 점점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중국의 소부장 업체들이 나오고 있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 요즘에 계속 단가가 뛰고 있는데 심지어는 DRAM보다도 더 많이 올랐어요. DRAM이 5배 정도 올랐을 때 낸드는 지금 6배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낸드가 많이 오른 까닭은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기업용 ESSD 때문에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기업용 ESSD 플래시 기반으로 만들고 여기에는 지금 다량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생성형 AI에서 매일같이 쏟아내는 어마어마한 양의 이런 멀티모달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저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ESSD의 가격도 폭증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지금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는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는 YMTC가 되겠습니다. 특히 YMTC의 기술 수준 자체를 놓고 본다 그러면 저는 거의 한국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와 거의 동등한 수준까지 이르고 있다. 하나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은 이 YMTC는 낸드만 하고 있고 CXMT는 D램만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둘은 지금 언제든지 하이브리드를 만들 수 있고 그 위에는 화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월 말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화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에서 이른바 로직 폴딩 기술이라는 새로운 패키징, 칩투칩, 웨이프-투-웨이퍼 본딩 기술을 만들어냈는데 이 본딩 기술 자체가 노리는 것은 뭐냐면 3천 방향으로 칩을 쌓아서 수평 방향으로 트랜지스터의 밀도를 높이는 것을 우회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칩투칩 혹은 웨이퍼-투-웨이퍼의 이런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들이 누적이 되면 이게 어디에 쓸 수 있냐면 D램을 쌓아서 이것을 HBM 만드는 쪽으로 어쨌든 쓰일 수가 있고 이 과정에서 배선 공정이나 아니면 이것을 하나의 베이스 다이에다 엮는 그런 공정은 YMTC가 쓸 수 있습니다. 이들은 맘만 먹으면 HBM에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초격차를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단축시킬 수 있는 기술적인 지금 역량을 구축하고 있고 이들은 다른 나라의 어떤 자본주의 체제 하에, 자유주의 체제 하에 그런 기업 간의 뭐라 그럴까 좀 산미적인, 상식적인 경쟁을 따라갈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원하면, 중국 정부가 원하면 좀 더 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 당이 원하면 언제든지 이들은 기업들을 일부를 빼내서 특정한 기술 개발을 목표로 이것을 가속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메모리 말씀을 주로 드렸습니다만 제가 더 위급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파운드리 쪽입니다. 물론 파운드리는 아직까지는 대만의 TSMC가 막강합니다. 거의 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죠. 기술적으로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가 대만의 TSMC와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오고 있다고 하지만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 시장 경쟁력으로 본다 그러면 거의 10대 1 정도의 이런 격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중국의 이런 파운드리 회사들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저런 SMIC 중심구어지라고도 부르죠. 아니면 저런 화홍그룹이나 넥스칩 같은 저런 업체들은 아직은 기술적으로는 이런 삼성전자나 아니면 TSMC를 따라올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물론 여기에는 미국 정부가 계속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ASML의 EUV 리서그라피의 금수 조치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이미 랭킹 10등 안에 3곳이나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파운드리 회사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반대급부적으로 뭐가 내려오고 있냐면은 대만의 2등, 3등, 4등을 했었던 파운드리 회사들이 랭킹이 하락하고 있어요. 우린 다들 TSMC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TSMC 밑에는 저 4등에 있는 UMC나 7등에 있는 VIS나 아니면 10등에 있는 PSMC가 원래 대만을 대표하던 수직 계열화된 이 파운드리 생태계의 대표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은 10나노 이하급의 이런 선단 공정보다는 10나노 이상급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숙 공정, 뭐 레가시 혹은 머추어 공정이라고 부르는 이런 공정 쪽에서 굉장히 많은 매출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그 시장을 지금 날마다 매년마다 지금 저 중국의 이 업체들한테 뺏기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대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한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팹리스 업체들 그리고 한국에 꽤 많은 여전히 산업용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는 업체들은 꼭 10나노 이하급의 최첨단 공정을 채용하고 있는 파운드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나노나 뭐 18나노나 28나노 혹은 심지어는 130나노 예전에 쓰던 시모스 공정만 가지고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그 기업들이 원래는 뭐 대만에서 많이 하다가 단가, 원가 경쟁력을 보니까 이제는 중국으로 가는 게 훨씬 싸다. 그럼 심천으로 가고 동관으로 갑니다. 그야말로 상하이로 가고 베이징으로 가요. 거기에서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저 팹에 대한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저 중국에 대한 일종의 파운드리 예속 효과가 지금부터 조금씩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이 어떻게 뭐 이런 양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이것이 질적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기 맨 왼쪽에 있는 미국과 중국의 저런 반도체 각각의 세부 기술에서의 경쟁력을 좀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저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저 휴먼 캐피탈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작년에 하버드의 이제 벨 연구소 이 벨 센터죠. 거기서 이제 조사한 자료인데 올해 만약에 업데이트가 되면 저 빨간색의 비중이 중국이 훨씬 더 커져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아마 거의 미국과 대등한 수준이 갈 걸 보는데 뭐 여기 백 교수님이나 우리 서 박사님 그리고 뭐 이철 박사님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국이 지금 가장 강점으로 내세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거대한 자본도 있고 어떤 당의 일관적인 정책도 있고 각 지역마다 이제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생태계도 있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제가 무조건 언급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양질의 전문 인력이 다량으로 매년 배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쪽 후스트라고 있습니다. 이 후베이성의 화중 유니버시티 오브 사이언스 테크놀로지라는 과학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유니스트 정도 되는 학교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회사 그 학교하고 자매 결연을 맺어서 이제 매년 서로 이제 교류를 합니다. 가면은 거기 반도체과가 있어요. 반도체과의 교수가 180명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150명인가 180명인가. 그리고 박사과정 학생도 1,800명인가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미친 듯이 연구를 합니다. 월화수목금금은 그게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코. 여기 계신 또 대학원생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화를 내실 것 같은데 이게 절대 그게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하냐? 살아남으려고. 뭐야 살아남으려고 그러냐?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딱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뭐 미국에 가기 위해서 예전에 그런 연구를 많이 했다면 요즘에는 미국에 굳이 안 가기도 하고 가는 게 좀 어려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 이제 동부 해안으로 가는 거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엄청나게 이름이 알려져 있는 회사에 가서 또 칩을 만듭니다. 이런 양질의 대학원생들이 나온다는 게 중요해요. 학부생만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박사급 인력이 매년 몇십만 명씩 나올 수 있는 그중에서 반도체에서 나오는 인력만 10,000명, 20,000명씩 꾸준히 나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서 반도체 박사를 매년 통틀어봐야 1,000명이 안 될 겁니다. 1,000명이 뭡니까? 요새 500~600명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제는 박사를 굳이 하더라도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갔을 때 보너스를 많이 받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부만 졸업하고 가더라도 충분히 라인에서 라인 엔지니어로 경력을 쌓아도 뭐 보너스가 이제 5, 6억씩 나오는데 내가 왜 굳이 뭐 저렇게 힘들게 박사과정을 하느냐 이런 게 있는데 중국은 뭐 다른 분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반도체나 AI 쪽은 확실히 이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좀 쳐주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번 주에 갔다 오니까 이제 중국에서도 별로 박사학위를 안 쳐주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박사의 종말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박사과정이신 분들은 빨리 자퇴를 고민해 보시고 농담이고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지금 중국에서는 이렇게 석사급 이상의 전문 인력이 꾸준히 배출이 되고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첨단 전략 산업 분야에는 더더욱 중국 정부의 각종 장학금 내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인력이 유입이 됩니다. 이게 중국이 앞으로 반도체를 포함해서 여러 전략 분야에서 계속 경쟁을 이어간다고 했을 때 결국 시간은 중국 편이다라는 얘기를 할 때 가장 자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근거 자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작년에 김종선 박사님께서 준비하신 이런 이제 중국의 차보츠 기술 현황인데 제가 5년 전에도 이 비슷한 표를 봤던 것 같고 10년 전에도 비슷한 표를 봤던 것 같아요. 10년 전에 봤던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왜 그때 기억이 나냐면 동그라미가 별로 없었어요. 그때 대부분 자립이 잘 안 됐었던 뜻입니다. 그런데 한 10년, 5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지금 대부분 동그라미 채워졌어요. 물론 여전히 저 맨 왼쪽 상단의 노광장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아직은 이제 동그라미가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만 저것도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내로는 채워질 적어도 세모 정도로는 채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지금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통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 리서그래피 특히나 극자외선 리서그래피 장비인데 저 장비를 지금 통째로 중국에 다 복제할 수는 없더라도 저기에 들어가는 몇몇 핵심적인 부품들이나 원천 기술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POC 단계에서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이면에는 중국 정부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칩을 빨리 만들어야 하는 중국의 IT 기업들이 깔려 있죠. 자, EDA 같은 것도 사실 미국 정부가 굉장히 통제를 많이 하는 건데요. EDA는 잘 모르시는 분들에서 말씀드리면 칩 자체를 설계할 때 저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죠? 저 엄청나게 미로찾기나 비슷한 것들인데요. 저걸 예전에는 사람의 엔지니어들이 다 CAD를 가지고서 설계를 했었는데 칩이 너무 이제 복잡하고 어려워지다 보니까 사람이 저것을 다 설계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이제는 설계 자동으로 해요. 마치 이제 입구가 여기 있고 출구가 여기 있으면 자동적으로 길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저희는 EDA라고 부르는데 이 EDA 시정도 원래는 미국의 업체들 케이던스나 시납시스 같은 업체들이 거의 독과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미국 정부가 중국의 이런 반도체 기술을 통제하려고 할 때 사실 잘 안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EDA를 통제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에서도 결국 화다주테인이나 뭐 광리웨이나 제가 보고 있는 회사는 가이론전자 같은 회사인데 이들 회사는 중국판 케이던스, 중국판 시납시스를 만들어가고 아직은 성능이 딸린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저변을 넓혀가면서 또 이것을 필요로 하는 자본력이 딸리는 중국 내에서의 이런 반도체 스타트업, 패밀리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쓰고 있고요. 제가 그저께에는 부산에 갔다 왔는데요. 부산에 한국전자재료학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면 보통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혹은 뭐 이 미국이나 일본을 대표하는 반도체 소재, 뭐 부품, 그다음에 장비 회사들이 부스를 차립니다. 그래서 뭐 이런 리크루트도 하고 뭐 랩에 뭐 이런 걸 하는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 AMEC이 와 있었어요. 이 AMEC은 중국의 공정 장비 회사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 특히나 포트폴리오가 넓기로 유명한 회사인데 이 AMEC이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중국에서는 ASML 혹은 뭐 그에 준한 뭐 미국으로 따지면은 뭐 AMEC 정도가 되는 역할을 할 회사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저희가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상하이 마이크로 일렉트로닉 이퀴먼트 줄여서 SME라고 부르는 저 회사인데 저 회사는 특히 리서그래피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특히 이 회사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만들어내서 지금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아직은 노광 장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광원을 만들고 있고 그 광원을 ASML이 특허 장벽을 걸어놓은 장벽을 회피해서 만드는 방식으로 테크놀로지를 만들고 있고 여기에는 사실 우리에게는 잘 안 알려진 중국의 몇몇 대학들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국방 7자 대학이라고 부르는 학교 중에 하나인 이 어디였죠? 하버드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가 여기 들어와서 여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허를 읽어보는데 정말 이들은 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양산에서는 하면 안 되는 기술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많이 당해봤잖아요. 양산에서 하면 안 되는 기술을 쓰고 있네. 쟤네는 망할 거야 라고 하는데 살아남아요. 어떻게 살아남는지 모르지만 살아남아요. 그리고 그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은 저건 6개월도 못 쓸 거야 하는 걸 가지고 6년을 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저기에도 좀 벌어지고 있다는 걸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뭐 이런 얘기들은 다 넘어가고 화웨이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뭐 요즘에 약간 이제 이 기술 사기 뭐에 이 의혹이 있긴 합니다만 사이캐리아라는 업체가 혜성같이 등장해갖고 뭐 김정 대표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이캐리아라는 업체가 혜성같이 등장해갖고 요새 굉장히 또 좀 주가를 올리고 있죠. 사실은 이제 이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가장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는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못 올라오게 막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 2024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하이 실리콘이 이제 의뢰한 기린 칩이 들어가는 이른바 이제 화웨이가 그 당시에 만들고 있었던 메이트 60S 프로에 들어갈 수 있는 칩을 7만 원 공정으로 만들어갖고 많은 이들을 경악시켰죠. 근데 그거를 만든 게 EUV 리서그래피를 가지고 만들었던 게 아니고 그 이전 세대의 장비에 해당하는 신자외선, 즉 EUV 리서그래피를 가지고 멀티 패터닝, 보통 저희가 뭐 SAQP, SADP 같은 이런 멀티 패터닝 기술들을 가지고 만드는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인텔도 했었고 삼성도 했었고 하이닉스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많이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수율 관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는 무조건 수율 관리가 중요합니다. 근데 멀티 패터닝을 하면 할수록 수율은 곱하기 개념으로 점점 떨어지거든요. 수율이 예를 들어서 90%다. 두 번 하면 어떻게 됩니까? 81%가 됩니다. 세 번 하면 어떻게 됩니까? 7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수율이 떨어지는 게 보이기 때문에 멀티 패터닝을 함부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항상 이래요. 통제를 받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떼웁니다. 그리고 잇몸으로 음식을 잘 먹어요. 그리고 그런 잇몸으로 가지고 먹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DUV 가지고 한 건데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는 저는 수율이 굉장히 안 좋을 거라 예측했고 제 예상이 거의 맞았습니다. 저는 8에서 11% 나올 거라 생각했고 이것을 리버스 엔지니어링 했던 사람들에 따르면 9에서 10%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거의 맞췄는데 근데 이거는 제가 예언자로서 맞춘 게 아니고 계산해 보면 나와요. 대략적으로 업계에서 통용되는 것을 계산해보면 나오는데 최근에 보도된 것은 굉장히 놀라운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 지금 7나노 공정 수율이 56%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물론 다 믿을 수는 없어요.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게 만약에 근데 속인다고 하더라도 이게 결국은 돈하고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회계의 끝판왕에서는 이걸 미룰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3년 만에 10%대에서 56%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56%도 솔직히 양산 수준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만 56%까지 왔다는 것은 굉장히 놀란 노자입니다. 이건 저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고 물론 이걸 가지고 뭐 5나노도 할 수 있겠네, 3나노도 할 수 있겠네, 심지어는 2나노도 할 수 있겠네 이론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근데 수율이 1%도 안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당장 1, 2%는 안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마음 놓고 이걸 방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제가 계산한 겁니다. 여기 뭐 세상에 어디 가도 보실 수 없는 그래프일 텐데요. 사실은 지금 이제 밑에 X축에 있는 게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테크 노드의 값들입니다. 7나노, 5나노, 4나노, 3나노, 2나노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저 오른쪽 상단 그래프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게 이제 삼성이나 TSMC 대비해서 중국이 이런 식으로 멀티 패터닝을 했을 때 수율 격차가 몇 배나 벌어질 것인지를 계산한 겁니다. 지금 삼성하고 TSMC가 2나노 정도까지 와 있죠. 이러면 로직을 똑같이 EUV를 쓰는 대신에 멀티 패터닝을 쓴다. 그러면 20배, 30배까지 늘어날 겁니다. 보통 지금 TSMC하고 삼성이 2나노 공정을 75% 정도 수율을 보거든요. 거기를 20, 30 정도로 나눠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12인치 웨이퍼에서 저희가 다이 1000개를 만들었을 때 이런 SMIC는 그 중에서 500개도 건지기가 어려울 거다. 500개가 뭡니까? 50개를 건지기도 어려울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는 이유는 마일스톤을 찍기 위함입니다. 이 분야에서 이것을 마일스톤을 찍어서 그 다음 세대로 갈 때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게 한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경제성의 논리를 압도하는 논리로 적용하고 있고 사실은 근데 맨 앞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는 TSMC나 삼성전자라고 해서 지금 사실 상황이 녹록한 것은 아니에요. 특히 이런 장비를 많이 보신 분들, 리서그래피를 많이 연구하시는 분들은 ASML 로드맵을 많이 보는데 이 ASML 로드맵을 보실 것 같으면 저 X축이 연도입니다. 2030년대 후반 정도였을 때. 근데 여러분 2030년대 후반이라고 하면 이제 몇 년 안 남았어요.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깜짝 놀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2040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몇 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미 로드맵은 거의 정체 상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양산에 이제 막 도입이 되고 있는 2세대 EUV 리서그래피가 적어도 한 5년, 6년 정도 쓸 거고 그걸 이제 이어받기 위해서 3세대 EUV가 원래 나와줘야 되는데 3세대 EUV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아무도 몰라요. 일단은 이게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 데다가 지금 2세대 EUV만 하더라도 대당 가격이 5,200억 정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3세대 EUV가 되면 김종훈 대표님 장담 근데 저는 1조가 될 거라 예상합니다. 근데 1조짜리가 살 수 있는 데가 있을까 했는데 지금 같은 슈퍼사이클이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만들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가격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정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리서그래피 소재 생태계가 아직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호프풀리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2040년대가 되면 뭐가 하나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진짜. 누가 뭐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뭐 후보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셀프 어셈블리를 한다, 비욘드 EUV를 한다, 이빔을 때린다, 심지어 누구는 엑스레이를 쓴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아무도 양산 레벨에서 검증된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쯤 됐을 때 중국이 잇몸으로 버티다가 이것을 우회할 수 있는 여러 기술들 나와서 갑자기 너네 왜 지금도 EUV 가지고 놀고 있니? 우리는 이렇게 디스럽션 할 건데 라는 그런 장면이 나올까 봐 저는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에 오신다면 이거를 모르시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이걸 보기 때문에 만약에 이들이 왜 지금까지 우리 이렇게 바보같이 리서그래피를 썼었지? 이렇게 해도 될 텐데 라는 기술이 중국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고 저는 왜 그렇게 보느냐면 사실 리서그래피에서 지금까지는 탑다운으로 우리가 가는 게 정답이었고 앞으로도 그게 상식이 될 거라 보지만 저렇게 탑다운으로 가는 게 기술적으로 한계에 부딪히면 결국 바텀업으로 접근하는 우회로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바텀으로 가기 위해서는 분자 자체 원자 자체부터 굉장히 기초 과학의 연구 결과가 많이 누적이 돼야 되는데 그걸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중국입니다. 이게 저는 이제 소재 과학도 보는데요. 소재 과학에서는 저희가 탑 저널이라 부르는 저널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와일리, 독일의 와일리에서 나오는 어드밴스드 머티리얼 계열의 저널들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 그냥 시간이 나왔고 그 와일리에서 나오는 어드밴스드 머티리얼 계열의 모든 저널들의 저자, 그다음 소속 기관 이런 통계를 다 한번 수작업 해봤어요. 평균 67%, 68% 정도가 중국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들의 논문이었습니다. 그 저널들의 편집진에도 대부분 10명이다. 그러면 9명, 8명이 중국인 경우도 있었고요. 최소 5명, 4명씩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소재에서 글로벌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슬프지만 이제는 중국이고 그리고 중국이 반도체 쪽에서도 그렇고 바이오에서도 그렇고 에너지, 촉매 정말 뭐 할 것 없이 이 소재 면에서 계속 이렇게 특허의 장벽과 표준의 이런 단계들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우리는 그것을 피해갈 방법이 별로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위기의식 중에 하나고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이 지금 미국의 이런 어떤 제재 국면을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작년이 아니고 지난 5월에 이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의 수장이 발표한 기술이 바로 이 타우 스케일링을 가능하게 하는 폴딩입니다. 폴딩은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2010년에 개봉했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셉션이라는 영화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죠? 거기서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도시를 이렇게 접는 게 있었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강서구에서 우리가 저 구리로 갈 때 강변북로 타고 원래 가야 되는데 갑자기 도시를 서울로 접어버린다 생각해보세요. 세로로 이렇게. 그러면 바로 갈 수 있겠죠. 그 기술을 지금 웨이퍼 단계 혹은 반도체 레벨에서 구현한 게 저 로직 폴딩 기술인데 지금 자체는 사실 한계가 명확한 기술입니다. 솔직히. 근데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뭡니까? 처음에 나왔을 때는 한계가 명확하고 사실 이걸 왜 하지? 라고 싶을 정도의 좀 엉뚱한 기술인데 이게 버전 1일 뿐이다 라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1 다음에 1, 그 다음에 2가 나오죠. 3가 나오죠. 4 정도 나왔을 때 HBM으로 전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특히 저 로직 폴딩 기술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HBM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실 아까 제가 리서그래피 한계가 있다고 그랬고 작게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디스럽션 기술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는 저희가 평판상에서 만들어 왔었던 트랜지스터를 아예 문법을 바꿔서 3D처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저희가 미러 그리면 다들 평면에서 미러 생각하시죠? 여러분 3차원 미러 풀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3차원 미러를 꼭 풀어보시는 걸 전 추천을 드리는데 안 보여요. 그냥 이 추적을 해야 돼요. 막 이렇게 추측을 해서 가야 되는데 반도체를 3차원으로 만든다? 여기서 저희가 조심해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3차원으로 쌓는 것은 저희가 3차원으로 만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통 2.5차원이라고 합니다. 2차원을 수직 방향으로 쌓았으니까. 진정한 3차원의 트랜지스터는 처음부터 이 스위치 자체를 3차원 구조로 만드는 건데 이렇게 하면 좋은 게 뭐냐면 면적에 가둬두는 게 어려웠다가 부피에 가둬두는 건 상대적으로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할 수 있죠. 인테그레이트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기술로 들어갈 수 있는 초입의 역할을 할 게 저 로직 폴딩 기술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진짜 하면은 HBM에 적용이 될까 봐 걱정되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을 좀 더 써도 되나요? 여러분, 제가 넷플릭스 1.5배속으로 한다고 했는데도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 반도체하고 AI의 경쟁을 우리가 읽는 여러 프레임 중에 하나는 이제는 GDP 경쟁 시대가 아니라 국력을 얘기할 때 GDI의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만든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Gross Domestic Intelligence, 그럼 인텔리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좋은 AI 모델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AI 모델을 훈련시킬 수 있는 반도체나 AI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될 텐데, 여러분 또 하나의 병목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무리 좋은 칩이 있고 아무리 좋은 크고 아름다운 AI 데이터 센터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돌릴 만한 전력이 없으면 다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그림의 떡이라는 겁니다. 근데 에너지 면에서도 중국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 에너지의 거의 모든 에너지 원에 대한 소스, 이런 디플로이먼트, 디스트리뷰션 다 스케일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정말 충격적이고 경악적인 사실 중에 하나는 작년 한 해, 2025년 한 해 동안에 중국에서 신규 설치된 태양광 설비가 그동안 중국을 제외한 그 모든 세계적으로 몇백 년 아니지만 어쨌든 100년 넘게 설치되어 왔었던 태양광 설비 전체를 합친 것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단 1년 만에. 미친 듯이 까는 거예요. 가끔씩 이제 중국 갈 때 동부해안이 아니고 여러분 가끔 신장 위구르 쪽이나 뭐 저쪽 시안이나 아니면 간수성 쪽에 한번 가보시면 맨 사막지대잖아요. 근데 보면 분명히 밑에 모래밭이어야 되는데 뭔가 까매요. 그 까만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해요. 그냥 널린 게 땅이니까. 그리고 뭐 그냥 완전 사막이잖아요. 뭐 빌딩도 없어요. 거기서 만든 이런 신재생 에너지 전기들을 그냥 발전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그리드를 연결해서 다 동부로 갖고 옵니다. 이런 식으로 산업단지에 연결시키는 그 에너지가 지금 중국이 계속 앞서가고 있는데 이게 늘어나는 속도가 지금 미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GDI의 계산은 여러 가지 저희가 수학적 모델링을 해야 되지만 아주 단순하게만 해보면 지금 추세로 본다 그러면 2030년대 중후반 정도의 GDI가 미국을 능가하게 됩니다, 중국이. 이걸 미국이 얼마나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한번 격차가 벌어지면 따라잡히는 게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잡히고 나서 오히려 추월당한 격차가 벌어진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컴퓨팅 때문이 아니고 사실 에너지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것을 미국이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트럼프 2기 정부 들어와서는 사실 이제 뭐 거의 이 탄소 중립 이런 건 거의 무시할 정도로 모든 에너지원을 특히 화력 발전 같은 것들을 쓰고 있는데 중국도 사실 화력 발전을 많이 합니다. 화력 발전소를 많이 투자해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에다 많이 투자해서 사실 가려져서 그렇지 원자력도 엄청나게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최근에 SMR을 하겠다고 이제 굉장히 또 많은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앞서서 지금 100메가와트급의 SMR을 상용화를 시작하고 있는 나라도 중국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실 발전소를 많이 짓는 게 아니고 또 하나 저희가 또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이들은 사실상 저 AIDC와 에너지를 하나의 몸체로 보고 있어요. 즉 마이크로 그리드 기반의 그냥 자체적인 Bring Your Own Generation, Bring Your Own Grid의 개념으로 이걸 보고 있는 일종의 First Tag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데 이걸 다시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본다 그러면 GDI 게임에서 이기겠다는 전략들이 나오죠.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제재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한 축으로는 자국에서 리쇼링을 해야 하고 반도체를 살리는 쪽으로 경쟁을 하고자 합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일단은 비용 얘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건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뭐냐면 미국에서는 이른바 연구 중심 대학에서 반도체를 가르칠 교수들이 없어요. 제가 박사 유학을 하던 때만 하더라도 한 거의 20년 전인데 그때는 각 과에서 그래도 반도체 가르치는 교수들이 있었어요. 화공과에도 있었고 재력과에도 있었고 기계과에도 있었어요. 최근에 보니까 미국에서 그 중요한 연구, 그 MIT에서도 그래요. MIT에서도 그 좋은 학교에 그 훌륭한 전공에 반도체 공정 가르치는 교수가 이제 없습니다. 반도체 설계 가르치는 교수도 이제는 몇 안 남았어. 그럼 다 똑똑한 애들도 어디로 가느냐? 그냥 실리콘밸리 가서 AI 모델 만들고 있고 아니면 보스턴의 바이오밸리 가서 신약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되니까.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다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고급 엔지니어를 미국 현지에서 확보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공장 막 유치하면 뭐합니까? 거기를 지금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근데 이제 미국은 여기에 한술 더 뜨고 있죠. AI 쪽에서도 이제 미국이 중국과 경쟁을 해서 중국을 압박을 하고 있고 이게 반도체하고 AI가 한 몸이 되기 시작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미국은 더더욱 이 AI 자체를 일종의 국가 안보의 아이템을 놓고 있고 일단 작년에 출범한 트럼프 2기 정부에서도 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런 얘기를 했고 여기에 이제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대만 여기 들어오고 있고 여기는 다 넘어가겠습니다.
뭐 재밌는 이야기가 뒤에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다는 말씀 못 드리겠고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반도체하고 AI를 놓고 본다 그랬을 때 지금 또 굉장히 거대한 변곡점 중에 하나는 폐쇄형 모델, 강력한 모델, 뾰족한 모델의 전략을 취하고 있는 미국과 개방형 모델 그리고 오픈 소스로 이것을 전략을 취하고 있는 중국의 어떤 경쟁 국면이 또 연출이 되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꼭 봐야 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성능이 좋은 AI 모델 중에서는 ASI 즉 강인공지능에 접근할 수 있는 모델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정부가 언제든지 필요한 경우 즉 국가 안보라는 이런 요인을 얘기를 할 때 판단이 된다 할 경우에는 오버라이드를 할 수 있다는 조항들이 생기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여러분 몇 주 전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 엔트로픽, 이 클로드 만드는 회사죠. 엔트로픽이 Fable 5라는 가장 업투데이트 아주 강력한 사실 그것도 미스터를 약간 디그레이드한 것이긴 합니다만 이거를 공개를 했다가 며칠 만에 다 차단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 비미국인들은 아예 쓸 수 없게 되었는데 저는 애들을 미국에서 나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애들 계정을 통해서 접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게 미국은 점점 이렇게 강력한 모델을 국가 안보 자산으로 보고 있고 중국도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중국은 여전히 오픈 소스가 아직까지는 대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지프 같은 것들, 그래서 이제 GLM 5.2 같은 것들은 공개하고 그냥 이들은 아무나 다 다운받게 쓰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 AI 업체, AI 모델 개발사들은 돈을 어디서 버느냐? 사실 AI 모델 개발 비용 자체도 물론 미국 업체들에 비하면 좀 적게 하긴 하지만 그것도 공짜는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이들도 AI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AI는 결국 실물 경제로 와요. 리얼 월드로 온다는 거예요. 제조업으로 온다는 거예요. 에너지로 온다는 겁니다. 농업으로 오고요. 석유화학으로 오고 방사능으로 가고 우주화학으로 다 갈 겁니다. 거기에 일단 이렇게 게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오픈 소스에 일단 락인이 되기 시작하면 거기서 못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라이브러리들을 하나씩 과금하기 시작하겠죠. 이게 사실 이제 나중에 여기에 얽매이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정말 취하게 될 실존적인 문제가 될 거라 봅니다. 이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약간 필요악처럼 요즘 많이 얘기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한국 정부에서도 요새 많이 얘기하고 있는 소버린 AI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논리가 성립되게 만드는 근거가 되기도 하죠. 물론 오픈 소스가 폐쇄형에 비하면 솔직히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고 시차로 본다 그러면 적어도 한 6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건 사실인데 가장 앞선 세대의 모델을 쓰지 않아도 되는 영역 특히 신뢰성이 중요한 영역 혹은 이런 황금성이 중요한 영역 수익성이 중요한 영역은 가장 앞선 세대의 무거운 모델보다 어느 정도는 가벼우면서도 저렴한 모델을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런 모델들이 지금 중국이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AI 그리고 정보의 전쟁, 이 GDI의 전쟁이 향하고 있는 것은 다시 말하면 실물 경제가 될 것이고 이 실물 경제에서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지금 한국이 정말로 다시 되살리고 싶어하는 그런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 중후장대한 산업, 중화학공업 같은 것들이 AX라는 미명하에 다 트랜스포메이션이 될 텐데 그것을 지금 중국이 먼저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게 한번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하나의 표준처럼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이걸 뒤집기는 어려워질 거라는 것도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머지 이야기들은 시간 관계상 다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다 비슷한 얘기들을 하셨을 것 같아서 여기서 저는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질문을 받아야 됩니까 혹시? 아닙니까? 예, 질문이 없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이 발표 자료는 언제든지 가서 보실 수 있겠고요. 사실은 이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거의 예전에는 한 6개월 정도의 주기, 3개월 정도 주기로 업데이트를 하다 요새는 거의 한 달 주기로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하고 어려운데요. 안 할 수가 없는 게 예전에는 미국의 어떤 상황 때문에 업데이트를 많이 했다면 요새는 중국의 상황 때문에 업데이트를 많이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걸 발표자를 미리 보내드려서 이번에 중국 갔다 온 내용을 못 했는데 다행히 우리 서 박사님께서 현장감 있는 데이터를 공유해 주셔가지고 충분히 다 잘 대응이 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제한 시간보다 더 써서 죄송하고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